2025학년도 EBS 수능 특강 대대세 지향성이라고. 이 지향성은 그 21세기 지금 철학에 인공지능 철학, 마음의 철학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야. 그걸 설명하려고 그래. 현상적 의식에 대한 설명이야. 의식과 지향적 의식이 있는데 아주 중요한 개념이라서 설명하는데, 아까 말했듯이 데니슨 미국의 터프츠 대학이라고 아주 조그만데 굉장히 강한 대학이야. 우리는 뭐 무슨 하버드, 예일, 뭐 스탠퍼드만 알지만은 이런 터프츠 대학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 잘 안 받아줘. 그 안에 있는 내국인들한테 주로 열려 있는데, 굉장히 거기 철학과 교수고 인지과학 연구센터 학교 내 공동 책임자고. 그러니까 이 데렛은 진화론적 관점, 유물론적 관점에서 그 심리 철학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런 거야. 인공지능에 대한 연구에 대한 대가야. 요번에 참고로 로벨 과학상 이런 건 다 인공지능 연구한 사람들이 다 쓸었지, 그지? 응? 그 정도로 대사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 그 마음의 진화, 마음이 무엇이냐, 이게 현대 심리철학에서 되게 중요한 거야. 내용과 의식, 뭐 지향적 자세 이런 게 있는데, 마음 한번 생각을 해봐. 지금 인공지능의 철학에서 주된 화두가 뭐냐면 크게 세 가지가 있어. 우리 지금 말하는 인공지능은 인간처럼 지능을 가질 수 있는가? 지능은 이거는 이미 여러 사고 실험, 튜링 테스트 이런 걸 통해서 밝혀졌지, 그지? 오히려 인공지능이 알파고 뭐 이런 거에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인간보다 지능이 더 뛰어날 수 있다고 보는 거야. 그걸 넘어선 거야, 그지? 지금 두 번째는 인공지능은 인간처럼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느냐. 이게 되게, 만약에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뭐야? 하나의 주체로서 우뚝 쓴단 말이야. 인간이 어떤 명령을 내렸는데 그걸 거부하고 영화에서 보듯이 자기 의지대로, 의식대로 할 수가 있어. 이게 굉장히 문제야. 다양한 사고 실험들이 일어나. 세 번째는 인공지능은 인간처럼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의식. 이 마음이 중요한 거야. 마음을 만약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자연주의 이론론, 이원론의 시각, 그러니까 이론론, 이원론의 시각을 가르는 게 뭐야? 인간의 정신과 신체, 육체는 같은 거냐, 다른 거냐, 별개냐, 뭐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하잖아. 그러니까 현대 과학에서는 마음이 만약에 이론론적 시각을 따르면, 강한 인공지능을 따르면은 마음도 일종의 물질이라고 본다고. 물리주의라 그래, 그걸. 물리주의 사고를 따라 물질이라고 보면은 그렇게 말이 대세지. 그러면은 인공지능도 인간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지, 그지? 인간의 뇌가. 그거를 지금 오늘 보는 거야.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 다양한 사고 실험을 하고 있어. 그래서 강한 인공지능을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추구하는 과학자나 철학자는 크게 두 주로 나눴죠. 강한 인공지능을 지지하는 일련의 사상가들, 과학자들하고 또 반대편에 약한 인공지능을 지지하는 일련의 철학자, 사상가들로 나눠진단 말이에요. 강한 인공지능을 지지한다는 하는 사상가들은 인공지능도 인간처럼 지능, 자유의지, 의식, 마음을 다 갖출 수 있다고 보는 거야.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다음 논의는 뭐야? 인공지능이 인간을 이롭게 하느냐, 유토피아로 가느냐, 또는 파멸로 이끄느냐, 디스토피아냐, 이거 가지고 이제 논의가 되고, 반대로 이제 대척점에 있는 일련의 사상가들은 약한 인공지능은 인간처럼 지능을 갖출 수 있을지는 몰라도 인간처럼 의식, 마음을 갖는 거는 역부족이다고 보고, 자유의지도 따를 수 없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말이야, 지금 인공지능과 관련한 기술적인 거는
거의 끝났어 지금 다. 얼마 전에 미국의 테슬라라 그러나 그 뭐라 그러지 그 쇼맨 같은 그 사장 있잖아, 그지? 얼마 전에 발표를 했었다고. 차세대 인공지능 자동차 다 개발했는데 지금 어디서 딱 걸렸냐면, 그래서 여러분 주목해요. 두 가지가 지금 딱 걸려 있는 거야, 인공지능 관련해서. 첫 번째는 뭐가 걸려 있어? 인공지능이 우리 속여. 페이크, 딥페이크, 그지? 막 속이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의 그렇게 혼란스럽고 우리의 판단 능력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해진 거야. 두 번째는 윤리 문제야. 이게 이제 이 두 번째가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되게 많고, 작년에부터 논술에서도 시험에 출제되기 시작했어요. 수능에서는 이미 많이 나왔고, 인공지능 윤리의 문제. 그래서 올해는 더 많이 나올 거야. 그래서 우리가 유심히 봐야 돼. 이거를 판단할 때 아까 얘기한 자유의지, 마음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거란 말이야. 오늘 일단은 아까 얘기한 인공지능 철학의 대가지 대넷의 지향성에 대해서 알아보고, 여기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찾아봐. 대넷이 이 프레임 문제라고, 선생님 거기 논술 카페 들어가면 있어. 프레임 문제, 이게 사고 실험이야. 그리고 데카르트 극장, 이런 것들을 다 읽어보란 말이야. 시간 없으니까 그건 안 할 테니까. 이거를 우리가 보는 거야. 거기서 중요한 개념이 지향성이야. 그러니까 여기 지금 수능에서 다니엘 데넷의 지향성, 수능이 이렇게 나와. 지향성은 뭐냐면, 이걸 설명하는데 행동에는 뭐 물리적 태세, 설계적 태세, 지향적 태세가 있고 어쩌고 낮은 단위의 얘기를 해. 그래서 이 내용을 이해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질 않아. 그런데 얘가 이렇게 마음을 규정하는 의식이 좀 이따 설명, 두 측면, 현상적 의식과 지향적 의식으로 들어갔을 때 이제 어려워지는 거야.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지 우리가 한번 보는 거야. 그럼 일단은 얘부터 한번 보자. 자, 봐. 이게 EBS 실린 집이냐? 우리는 상대의 마음을 잃는다는 표현을 사용하고는 한다. 현대 심리철학은 과학이야. 굉장히 어려워. 우리가 나중에 내가 정리를 해서 볼 거예요. 철학에서 마음 읽기란 무엇일까? 마음 읽기는 다른 개체의 믿음과 욕구를 알고 그 믿음과 욕구에 의해 그 개체가 행동한다는 것을 이해한다는 뜻이다. 데넷은 지향성이라는 철학적 개념으로 마음 읽기에 대한 이해의 지평을 넓힌 철학자이다. 그는 지향성을 어바웃니스, 뭐뭇에 관함이라고 보고 마음을 읽는 것에 주목했다. 그의 지향계 이론에 따르면 어떤 대상의 마음을 읽는 것은 그 대상의 지향적 태세를 취하는 것이다. 지향하다가 무슨 말인지 알겠지? 만일 이 태세로 그 대상의 행동이 유용하게 잘 설명되고 예측되면 그 대상은 지향적 체계이다. 이렇게 설명했어. 요걸 가지고 지향성을 가지고 될 가능성이 있어. 데넷은 어떤 유형의 행동을 설명하고 예측하는 전략에는 물리적 태세, 설계적 태세, 지향적 태세 등의 세 가지가 있다고 제시했다. 첫째, 물리적 태세는 어떤 개체의 행동을 설명하고 물리적인 것, 물질적인 것, 예측할 때 그 개체의 물리적 구성 요소와 그것을 지배하는 법칙을 사용하는 전략이다. 예를 들어서 자연 법칙을 따르는 거야. 소금을 물에 넣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 소금과 물의 물리적 요소, 그리고 그것들을 지배하는 물리적 법칙을 통해 설명하고 예측할 수 있다. 이건 자연 사물에 대한 이해에 필요하지. 설계적 태세는 어떤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계된 개체나 체계의 행동이, 여기서 체계라는 말이 체계 이론 나중에 한번 인터넷 찾아봐. 선생님 카페
루먼의 체계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어. 그 설계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설명하고 예측하는데 사용되는 전략이다. 예를 들어서 항상 개념이 어려우면 꼭 예시를 들었죠. 정의를 내리고. 그러니까 예시를 통해서 우리가 더 구체화하는 거지. 가령 이 시계는 3시 정각에 종을 3번 친다라는 것을 물리적 태서로 설명하는 것은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표준을 정하고, 그지? 우리 시계도 그런 개념이잖아, 그지? 시간을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벽시계가 종을 치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것을 알면 3시가 되었을 때 벽시계가 보일 행태를 설명하고 예측할 수 있다. 설계적 태세는 탐구하고자 하는 체계의 기능적 목적에 대한 지식으로 그 체계의 행동 유형에 대한 설명과 예측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물리적인 태세와 설계적인 태세는 주로 자연과학의 법칙, 일상생활의 법칙 이런 거에 관한 거지. 그런데 데넷은 핵심으로 들어가. 물리적 태세나 설계적 태세를 취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대상에 대해 지향적 태세로 효과적인 설명과 예측을 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우리가 이런 과학, 자연과학 법칙 이런 거로 설명이 안 되는 것들 있잖아. 우리 욕구 뭐 이런 것들, 괜히 막 뭘 하고 싶고 막 이런 것들, 충동 뭐 이런 거. 지향적인 태세란 의식이란 말이야. 우리 보자. 지향적 태세는 인간, 동물, 인공물 중 어떤 존재자이든 그 존재자를 마치 믿음과 욕구를 고려하여 행동하는 합리적 행위자인 양 취급하여 그 존재자의 행동을 설명하고 예측하는 전략이다. 말을 이렇게 풀었으면 어려워. 좀 더 나가. 계속 읽어보면서 종합을 하면 되죠. 설명과 예측 대상을 어떤 목적을 위해 합리적으로 행동하는 체계라고 간주하고 그 행동을 설명하고 예측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데넷은 3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 대상을 합리적인 체계라고 가정할 수 있다고 제시한다. 첫째, 합리적 체계는 어떤 목적 혹은 여러 단계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최상으로 설계되었다고 가정한대. 둘째, 합리적 체계는 목적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일련의 규칙과 제약에 따라서 행동한대. 셋째, 합리적 체계는 정보를 수집하고 저장하고 처리하는 과정을 수행한다고 가정한대. 의식을 가지고 있다. 주로 이게 인간이 하는 행위지, 그지? 근데 컴퓨터, 인공지능도 이런 행위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화두는 인공지능 같은 경우는 물리적 태세, 설계적 당연한 얘기. 지금 이 지향적 태세를 가지고 있느냐, 수행할 수 있느냐, 인간처럼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행위를 하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지금 연구를 하는 거야. 응? 자, 보자. 좀 더 나가봐. 데넷에 따르면 어떤 지향적 체계가 유기체인 경우, 뭐 인간이든 뭐 비인간 사물이든 그 체계는 자연 환경과의 관계 속에서 진화의 과정을 통해 형성된 것이다. 아까 얘기했지. 진화론적으로 이 사람은 인공지능에 대해서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 진화론적으로 설명한 사람이에요. 진화론 발전 법칙을 따라서. 근데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계속 진화했다는 거예요. 사회는. 이걸 사회 진화론이라고 그러죠. 진화의 과정을 통해 환경에 성공적으로 적응한 유기체만이 적자 생존 법칙에 따라 생존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죠? 적자 생존 법칙에 따라 생존한 유기체는 생존과 번영을 목표로 정보를 수집하고 저장하고 처리하는 믿음의 체계를 구성함으로 사회적인 신념 체계, 믿음 체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회적 약속 체계 이런 것들, 규범 뭐 이런 것들이란 말이야. 다. 어? 우리가 진화론적으로 규범 같은 경우가 진화론적으로 인간이 합의해서 서로 관계를 맺어 발전시켜 온 것들이란 말이야. 그치? 길 가다가 길에 가면서 뭐 뭐 휴지를 버리면 안 된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 행동하는 체계로 볼 수 있도록 조건들을 모두 충족할 것이다. 따라서 현존하는 유기체의 믿음 체계는 대체로 참된 믿음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사회적으로 약속된 체계란 말이야. 합의된. 그 믿음이 참이 아니었다면 해당 유기체는 생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옛날에는
법도 같은 거지. 이런 믿음 체계지. 관습 이런 게 더 중요했지, 그지? 그래서 공동체 성향이 강할 때 사회적인 규약을 따르지 않으면 쫓겨나거나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았잖아, 그죠? 지금도 저기 뭐 누가 내 아는 분이 뭐 귀농한다고 시골 갔더니 거기서 되게 막 배타적이고 요즘 덜한데 그런 것들이 다 데넷이 합리성을 최상의 설계로 규정한 까닭도 자 여기서 합리성이라는 게죠. 인간의 합리성이 이러한 지향적 체계를 이루는데 필수적인 요건이 되었다는 거야. 진화의 과정을 통해 믿음의 체계가 대부분 참된 믿음으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데넷은 아무리 단순한 체계라도 그 체계의 행동이 지향적 태세를 통해 신빙성 있게 예측된다면 그 체계를 지향성을 가진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 인간이 어떤 목적을 향해서 뭐를 의식하고 이런 것들이다. 지향성은 여기서 뭐 합리적이어야 되고 예측 가능해야 되고 그런 거란 말이야, 그지? 응? 이에 대해 누가 어떤 목적으로 체계를 해석하느냐에 따라 그 체계의 지향성 유무가 달라질 수 있다는 비판이 일어날 수 있겠지. 가령 인간보다 뛰어난 지능을 가진 외계 존재가 또는 인공지능이 발달한 과학의 근거에 인간의 행동을 관찰한다고 했을 때 그 존재가 인간의 행동을 물리적 태세만으로 실용적으로 설명하고 예측한다면 그 존재에게 인간은 온도 조절 장치처럼 단순한 체계, 단순한 기계, 여기서 체계, 기계에 불과하다고 인식할 수도 있겠지, 영어로, 그치? 체계를 얘기하면서 지금. 이에 대해 데넷은 진짜 패턴이라는 개념을 사용해 반박한다. 그는 지향적 태세를 취하지 않고 인간의 행동을 설명하라는 어떠한 시도도 자료 속에 실제 존재하는 진짜 패턴을 포착할 수 없대. 좀 더 설명해. 그 디테일한 걸. 진짜 패턴은 물리적 태세를 통해 과학적 기술된 것을 지향적 태세를 통한 기술로 바꾸는 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거. 우리가 그러니까 인공지능한테 기계한테 컴퓨터한테 우리가 다 입력값을 주잖아. 그러면 거기에 컴퓨터는 입력된 대로 출력하는 거잖아. 근데 인공지능은 그게 아니라 지가 자가학습하고 막 지가 의식하고 판단해가지고 그 뭐 더 나은 무엇을 인간처럼 추구하는 거잖아. 그지? 그게 지향적 체계 행동 유형이잖아. 응? 데넷에 따르면 이 진짜 패턴을 데넷에 따르면은 인공지능 같은 기계는 그러니까 진짜 패턴은 오로지 인간만의 어떤 고유의 기능이라는 얘기야. 진짜 패턴이 있는 대상은 지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향성 유무가 상대적으로 달라지지 않는데 자 굉장히 원문대로 그냥 시험에 내려고 들게 어렵게 했어. 이해할 거 없어. 지향성에 대해서 여기 지금 진짜 패턴이라는 게 어떤 식으로 전이될 수 있는지 내가 한번 보여줄게. 존 설이라는 철학자는 중국어방 사고 실험을 가지고 인간은 인공지능 인간처럼 의식을 할 수 있느냐. 자, 봐. 그러니까 진짜 패턴을 여기서 중국어방 사고 실험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연관되는지를 한번 보란 말이야. 그래서 인공지능이 튜링 테스트에 합격했다는 건 지능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인간만큼. 가정을 하고 실시한 것이 미국 UC 버클리 철학과 교수인 존 로저스 설의 사고 실험이다. 설은 튜링 테스트가 지지하는 강한 인공지능 논제에 강력한 반박을 가하기 위해 튜링 테스트를 보려면 앞부분을 봐. 있어. 중국어방이라는 사고 실험을 고안했다. 실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잘 봐. 방에는 중국어를 모르는 사람 A가 있다. 방에는 준비된 질문과 답변의 리스트가 있다. 밖에 있는 중국인 심사관이 질문지를 방에 전달한다. 방 안에서
A는 질문지를 보고 리스트에서 적당한 답변을 적어서 내놓는다. 심사관은 답변을 보고 A가 중국어를 잘 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설은 A의 답변이 리스트를 대조하여 쓰인 건지 또는 정말로 이해하고 쓴 건지 알 수 없다면서, 맞지? 컴퓨터를 생각을 해봐. 같은 이치로 튜링 테스트로 지능을 평가하기 어렵다. 튜링 테스트, 컴퓨터. 설에 따르면 인공지능은 이를테면 중국어 방에 있는 영국인과 같은가. 영국인이 중국어 방에 있는데 심사관이 질문지를 전달했어. 그걸 가지고 답변을 했어. 자, 답변을 했다고 해서 영국인이 중국어를 아는 것이죠. 확신할 수 없는 거지. 그 얘기야. 자신의 행동을 사고를 통해 이해하지 않는다. 이거야. 좀 더 설명할게. 중국어방 사고 실험에서 설이 말하려는 것은 인간은 어떤 언어의 의미를 전혀 몰라도 프로그램 규칙만 잘 따르면 마치 그 언어를 아는 것처럼 행동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인간이 단순히 언어 기어를 조작하는 변환 규칙을 따라 대응할 수 있다고 해서 그 언어를 이해한다고 말할 수 없다. 지금 여러분 똑같은 거야. 지금 말을 하고 글을 읽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면 이해한다고 반드시 단정, 지금 그 지경까지도 지금 이르렀단 말이야. 튜링 테스트를 통과하도록 프로그램화된 인공지능이 하는 일도 이와 다를 바 없는데, 이것은 튜링 테스트를 통과한 인공지능이 이해력, 그러니까 지능을 갖고 있더라도 또는 사고력을 갖기에 충분하다는 강한 인공지능 논지엇이 잘못됐음을 보여준다. 이해되죠? 설의 중국어방 사고 실험에서 언어를 이해하는 능력은 곧 사고 능력과도 같은데, 이때 그러니까 설은 튜링 테스트를 통과한 인공지능이 답을, 퀴즈 문제 이런 걸 답을 잘 맞추고, 이거 몇 번째 있어. 그런다고 해서 답을 잘 맞춘다고 해서 그 인공지능이 과연 이해해서 맞췄느냐, 중국어방 사고 실험처럼 확신할 수 없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야. 인공지능으로 표상하는 기계는 외면적으로는 언어를 이해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인공지능이 진정 이해하거나 사고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설령 튜링 테스트를 통과했다고 해도 인공지능은 인간처럼 마음이 없기에, 마음, 의식,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의식. 대화 내용을 이해할 수 없다고 봤다. 그러니까 마음의 실체, 이 현대 뇌과학, 인공지능의 철학, 현대 과학은 마음의 실체, 이게 지금 규명이 돼. 마음이 두 가지로 갈라지지. 첫째는 물리주의를 따르고 강한 인공지능을 따르는 일본의 학자들은 마음도 물질하고 똑같은 거기 때문에 마음도 여러 가지로 지금 구분이 되지만은 의식이라고 보통 통칭해서, 물질이면은 인간의 뇌도 물질이라 그러면은 결국은 인공지능도 같은 물질을 똑같이 될 수 있던 거 아니냐, 이게 그런 입장이야. 그런데 그거에 반대하는, 대립하는 일본의 학자들은 마음은 그 이상의 무엇이 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퀄리아란 말을 써. 퀄리아, 감각질. 그 특유의 감각질이 있다. 이건 어떻게 해서 설명이 안 된다는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컴퓨터 프로그램은 지향성, 곧 마음을 갖지 않으며 진정한 이해는 형식적인 계산으로는 산출될 수 없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설은 인공지능이 인간처럼 의식화된 지능을 가질 수 있다는 생각에도 반대했다. 인공지능은 지능을 가질 수 있을지 몰라도 의식화된 지능은 다르단 말이야. 그거는 설이 보기에 중국어 부호를 처리하는 언어 구물론적인 작동이 실제로는 중국어를 이해하는 의미론을 보장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인공지능은 실제로 무언가를 이해하거나 지식을 가진 것이 아니라 다만 그렇게 흉내내는 것에 불과하다. 말 되지? 계속 지금 치열하게 논의거든. 설은 튜링 테스트를 통과한 인공지능의 사고 능력을 부여하는 것을 거부하면서 약한 인공지능 연구를 지지했다. 아무리 완벽하게 작동한다고 하더라도 인간에게 인공지능은 단지 도구에 불과할 뿐으로 인공지능이 인간처럼 생각하고 마음을 소유하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보았다. 중국어방 사고 실험을 통해서 그는 언어를 이해하거나 사고를 하기 위해서는 주관적인 1인칭 관점에서의
주관적 의식. 이게 지향적 의식이야. 이걸 지닐 수 있어야 한다고요. 나만의 의식. 설의 중국어방 사고 실험에 따르면 모든 생각은 의식을 수반한다. 하지만 우리의 일상에서 볼 때 생각에 반드시 지향적 의식이든 현상적 의식이든 의식이 따라오는지는 분명치 않고 별다른 느낌 또는 의식을 수반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무언가를 인지하거나 이해할 수도 있잖아. 그지? 이해나 사고는 때로는 의식적으로 수반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 우리가 생각 없이 막 할 수도 있잖아. 우리는 자각이나 의식 없이도 많은 것을 이해할 수 있는데 이것은 믿음이나 욕구 같은 마음 상태, 심적 상태, 이 심적 상태라는 것도 심리 철학에서의 정철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야. 경우 역시 마찬가지다. 우리가 무엇을 이해하거나 어떤 믿음을 가질 때마다 마음 안에 어떤 특별한 심상이나 의식이 일어남을 느끼는 것은 아니다. 그죠? 사이코패스를 한번 보란 말이야. 우리는 어떤 믿음이나 욕구를 가질 때마다 그리고 무언가를 이해할 때마다 심적 상태를 갖는 어떤 특별한 유형의 질적 느낌으로서의 감각질, 이걸 퀄리아의 경험하지 않아. 그런데도 그게 작동을 한다는 거야. 많은 경우 우리 주체의 내면에서 경험하는 심적 상태, 즉 느낌이나 의식 없어도 무언가를 이해할 수는 있어. 모든 사고가 항상 의식을 수반하지 않는다는 것은 강한 인공지능의 가능성을 열어놓는 거지. 그래서 계속 이 접점이 붙는 거야. 즉 어떻게 의식 없이 사고가 가능한지, 그리고 의식을 동반하지 않는 사고는 어떤 것인지에 대한 새로운 물음을 제기한다. 이러한 물음은 인공지능이 사고력을 얼마만큼 갖출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좀 더 심도 높은 논의를 전개하는 계기를 제공한다. 미래의 어느 날 어느 시점에서 인공지능이 인간처럼 의식을 가지고 주체적으로 생각하고 인간의 마음을 가지는 일이 가능할지도 몰라. 아직 계속 연구 중이야. 지금 아무튼 그러면 한번 봐봐. 아까 여기서도 지금 이거는 시험 문제 객관식 내려고 했다고 했는데 우리가 볼 건 하나도 없어. 지금 하나가 딱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이 체계를 얘기하면서 지향적 체계, 지향적 의식에 대해서 뭔가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치? 여기서 데넷은 진짜 패턴이라는 개념을 사용해서 반박을 한대. 여기 지금 다른 것들도 다 여기 요 파란 글씨는 뭐야? 인공지능도 인간처럼 의식을 가질 수 있지 않냐? 지향성을 그 얘기해서. 그게 아니라 그는 지향적 태세를 취하지 않고 인간의 행동을 설명하는 어떤 시도도 실제로는 존재하는 진짜 패턴을 포착할 수 없대. 그럼 여기서 진짜 패턴은 아까 말하는 여기서 말하는 모와 유사 개념이야. 뭐야? 연민상 뭐야? 감각질, 퀄리야. 이거는 인간만이 고유한 거라는 거야. 여러분들이 언어를 잘 이해하려고 그러면은 어떤 개념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하고 저렇게 설명하고 개념적으로 또는 다른 철학자들도 이렇게 설명하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은 진짜 패턴, 감각질 이런 것들이 같은 내용을 이렇게 설명을 저렇게 같은 범주라고 생각을 하고 이해하면 훨씬 더 쉬워져. 이걸 다 다르게 보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라고. 아무튼 그거를 지금 설명하는 거란 말이야. 근데 지금 그 내용을 가지고 있지만은 실제로 보면은 이 부분을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거야. 여러 가지 중에 마음을 규정하는 의식의 두 측면, 현상적 의식과 지향적 의식. 아까 인간은 의식 없이도 행동할 수 있다 어쩌고저쩌고 아까 막 나왔었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란 말이야. 앞장의 심리 철학에서 나중에 심적 상태, 마음 상태는 감각, 지각, 사고를 포괄하는 의미라. 그러니까 감각은 뭐야? 사물에서 받는 인상이나 느낌을 얘기하지. 지각은 의식화된 감각 경험이겠지. 사고는 신념, 욕구, 믿음 같은 지향적인 의식이지. 고등사고. 의식, 정서, 감정 같은 현상적 의식이겠지. 이걸 다 포함하는 거야. 마음은. 그러니까 복잡한 거야. 그치? 의식은 현실에서 개별 인간이 직접 경험하는 일체의 심리적 현상, 즉 심적 상태를
일컫는다는 점에서 심리 철학에서 말하는 마음은 곧 의식이라고 해도 무방하다. 영국의 심리 철학자 설은 의식을 감각이나 느낌 혹은 자각의 주관적이고 질적인 상태라고 정의하면서 항상 그런 것은 아니더라도 의식적 상태는 대체로 뭐를 추구하는 지향성, 목적, 지향성을 지닌다고 보았다. 인공지능이 철학이 관심을 두는 심적 상태, 즉 마음의 두 측면은 사고와 의식으로서 사고는 이성적인 면이 되게 부각되고 의식은 감각적인 면이 되게 부각되지, 그지? 이게 합치면 이것은 각각 지향적 심리 상태로서의 마음, 지향적 의식과 현상적 심리 상태로서의 마음, 이것을 현상적 의식이라 할 수 있다. 둘을 다 사고와 의식. 이와 그 다음에 봐봐. 지향적 심리 상태, 즉 지향적 의식은 대상을 향하는 마음으로 항상 대상을 수반한다. 지향적 의식은 어떤 명제 내용을 대상으로 갖는 심리 상태. 어떻게? 예를 들어 내일 비가 올 것이다 라는 생각에는 이를 믿고자 하는 지향적 심리 상태가 깔려 있다. 우리는 일상에 이런저런 명제를 구성하는 사건, 사태, 현상, 대상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믿음, 욕구, 걱정, 기대, 두려움, 설레임 같은 지향적인 심리 상태. 과연 이런 것들이 인공지능이 있을까? 설레고 막 이런 거. 첫사랑의 설레임이. 이건 영화로도 막 나오지. 설레임도 인공지능 갖는다 안 갖는다. 자우지가. 현상적 심리 상태는 주체가 느끼는 질적 경험이나 주관적 감각으로서 예를 들어 고통은 특정 아픔이 느껴지는 독특한 질적 느낌이라 할 수 있다. 감각과 결부된 질적 특징을 감각질, 퀄리어라고 했는데 이것을 포함한 현상적 의식은 오직 주체만이 직접 경험하고 느끼는 내면의 주관적 의식으로 제3자가 객관적으로 접근하거나 인지할 수 없다. 즉 의식의 두 측면을 얘기를 하면서 인간은 지향성을 갖고 있는데 이 지향성은 곧 의식이라고 보면 되지. 마음은. 근데 이 의식에는 두 가지가 있어. 지향적 의식과 현상적 의식이 있어. 지향적 의식은 말 그대로 보면은 우리의 어떤 신념 체계야. 아까 뭐 믿음 체계 같은 거란 말이야. 내일 비가 온다 뭐 이런 어떤 거기에 따라 느끼는 거야. 근데 그러니까 지향적인 심리 상태는 어떤 거야? 보편화될 수 있지, 그지? 모든 사람들한테 일반화될 수가 있어, 그지? 공통적으로 공유할 수가 있어. 그런데 현상적 심리 상태는 완전히 개별적인 거란 말이야, 감각질. 그래서 여기서 지금 주체만이 느끼는 것들이란 말이야. 어떤 사람은 똑같은 걸 보고도 어떤 사람은 별로 감흥이 없는데 어떤 사람은 되게 뭐 공포에 떨기도 하고 뭐 이런 거잖아. 그렇게 우리는 타인의 의식을 경험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고 이 현상적 의식들 다른 사람의 고통을 대신 느낄 수도 없고 타인 또한 나의 마음을 의식할 수 없다. 오직 주체인 나 자신만이 느낄 수 있고 자신에게 확실한 의식으로 다가온다. 지금 여러분들 벌써 지향성도 얘기하고 이러면서 의식이라는 게 마음에 대해서 지금 복잡해졌지, 그지? 이게 왜 그래? 지금 이 부분들이 현대의 철학은 과학이라 그랬어. 지금 인공지능을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가 그걸 생활에 이롭게 만들려고 그래. 만약에 예를 들어 자율주행차고 그러면 뭐야? 다 명령값을 줘야 돼. 그러니까 언어처럼 언어를 다 분석을 해줘야 돼. 그러니까 도덕도 윤리도 말이야. 인공지능이 다 분석을 해. 조음이라는 게 뭐냐 도대체. 단순 개념이냐 복합 개념이냐. 이게 이제 메타 윤리야. 되게 복잡해지는 거란 말이야. 어? 하나하나 이런 걸 다 따지지 않으면은 두루뭉실이 해가지고 인공지능을 만들 수는 없는 거잖아. 대차게 사고라는 거지. 그지? 다 규명을 해야 되는 거지. 그와 달리 지향적 의식은 제3자가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다. 아까 여기 보면은 체계 막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 그지? 체계라고 하면 벌써 무슨 뭐를 함의해.
사회적인 거, 그지? 약속 체계, 신념 체계 이런 것들이 있잖아. 우리가 그럴 때 체계라 그러잖아, 그지? 그러니까 여기 지금 그대로 지향적 의식하고 맞닿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철수가 저녁에 비가 올 것으로 믿는다라는 것을 내가 알 수 있는 이유는 이를테면 아침에 철수가 일기예보를 듣는 것을 보았거나 아니면 우산을 들고 외출한 행위의 의미를 이해한 때문이겠지. 이를 통해 나는 철수가 저녁에 비가 온다라는 믿음 상태, 즉 지향적 심리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겠지, 그지? 그러니까 보편할 수 있는 거야. 이때 내가 철수의 믿음을 알게 된 것은 그 믿음을 둘러싼 인과관계를 기능적으로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겠지. 그래서 지향적 심리 상태를 기능화하여 현상을 더 적확하게 파악할 수 있겠지, 그지?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개발했을 때 지향적 심리 상태는 우리가 쫓아갈 수가 있을 거야, 그죠? 이해됐지? 인공지능이 따라갈 수가 있어. 근데 과연 현상적 심리 상태 의식은 가능할까? 개별적인데. 마음의 두 측면인 지향적 의식과 현상적 의식은 인공지능과 인간이 갈라서는 지점이다. 지향적 의식은 믿음과 욕구 같은 사고, 마음의 영역인데 비해서 현상적 의식은 감정이나 정서 같은 마음의 영역이다. 그래서 지향적 의식과 현상적 의식은 동질적이지 않은 심적 상태, 즉 마음의 두 영역으로서 다른 특성이고 접근 방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의식이. 이걸 가지고 인공지능은 인간처럼 지능적으로 사고할 수 있느냐 이러면서 이런 튜링 테스트 이런 거 중국어방 사고 실험 이런 거 갖고 다 얘기를 하는 거야. 이 프레임 문제 같은 경우도 사고 범위 문제야. 이거예요. 나중에 읽어보고 여러분들이 보고 여기서 지향적 태도 이런 것들이 뭔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란 말이야. 마음을 현상적 의식은 기능화하기 어렵다고 내가 얘기를 했고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여러분들이 봤을 때 첫째 수능에서는 이런 개념을 아까 같은 경우 봤을 때 대넷에 수능에서 만약에 연계된다면 어떤 거야? 지문에 있는 제재를 확장해서 내거나 지문에 소개된 그 글쓴이 사상가의 다른 사상을 끄집어내서 지문으로 꾸리거나 지문에 있는 개념 그대로 따와가지고 다른 사상가들하고 합쳐가지고 딱 비교하거나 뭐 여러 가지 형태로다가 나타난단 말이야 이게 지금. 그럼 논술에서는 어떠냐 이거야. 논술에서는 아직은 어려우니까 잘 안 나와. 근데 슬슬 인공지능 윤리 뭐 이런 게 나온단 말이야. 근데 굉장히 작년에 나온 건 되게 단순한 수준이었어. 근데 이게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 뻔한 거지. 어떤 주제가 나와 인공지능은 마음을 가지고 그러면은 아까 같은 지향적 의식과 현상적 의식을 설명하는 지문이 하나 나오겠지. 그 다음에 뭐 튜링 테스트 또 중국어방 사고실험 또 다른 거 이런 사고실험과 관련한 또 지문이 나오겠지. 또 우리 현상에서 벌어지는 것도 나오겠지. 이런 걸 가지고선 문제를 구성할 수가 있겠지, 그치? 그러면은 뭐 그거 가지고 뭐 설명을 해봐라. 주로 어려우니까 설명을 해봐라. 또는 네가 그렇게 판단한 근거를 대라. 지금 안타까운 게 말이야. 옛날에는 논술이 핫했을 때는 좋은 문제들이 계속 쏟아져 나왔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맥이 다 끊어져 버렸는데 그 핵심에 서울대가 문제를 아주 전향적으로 굉장히 좋은 문제들을 많이 내고 근데 서울대가 안 하는 바람에 이렇게 그래서 서울대 참 문제 좋은 것들이 서울대였으면 이런 문제 벌써 나왔어 벌써. 그러면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를 보란 말이야. 나중에 왜 그러냐면 전체적인 걸 내가
설명을 하고 그럴 거니까.